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과 예금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서 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단독 가구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집,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4천만 원 이상 차량, 자녀 명의 집에 사는 조건까지 계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봐야 하고, 차는 배기량보다 차량 가액을 먼저 봐야 하며, 예금은 이자가 아니라 잔액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못 받는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감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월급이 없다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수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내가 가진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꿉니다. 두 금액을 합친 뒤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은지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금 수입이 적은 분도 집값, 예금, 자동차 때문에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봐야 할 핵심은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소득 인정액을 올리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볼 때도 질문이 정확해집니다. 올해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통장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가구가 함께 받을 때 최대 금액은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소득 역전 방지 때문에 줄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은 1년이면 약 419만 6,400원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노후에는 전기요금, 병원비, 약값, 장보기 비용을 버티게 해주는 돈입니다. 계산을 몰라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기준을 착각해서 나중에 당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은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자, 사업소득, 무료임차 소득 같은 기타 소득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보고 괜찮다 또는 안 된다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더 중요한 태도는 대충감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월에 이자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들어갑니다. 부모님 한 분 이름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배우자 자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용돈 문제가 아니라 노인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시세가 얼마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은 주택과 토지의 평가 기준을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가 높다고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를 수 있고 재산 전체에서 기본 재산액을 먼저 빼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집이 비싸 보이니까 어차피 안 된다며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기초연금 기준도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받던 분이 올해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분은 첫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나 고지서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 재산을 모두 그대로 월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빼줍니다.
노모초는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서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면 모든 복지가 유리해질 것 같지만 기초연금 재산공제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공제가 농어촌 공제보다 큽니다. 같은 공시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에는 주거비, 가족, 병원, 생활환경 같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사 전에 내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기준선에 가까운 분은 작은 차이가 수급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금과 금융재산입니다. 예금은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액 자체가 금융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별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달로 나눕니다. 예금 이자가 적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거의 없어도 잔액은 재산입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거나 집을 팔고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으로 바뀐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팔았다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집에서 현금이나 예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가 바뀌면 계산 방식과 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이동했을 때는 기초연금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맡겨둔 돈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있다면 일단 부모님의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돔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어도 공적 자료에서는 계좌 명의와 잔액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관리하던 돈이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전혀 편하지 않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서는 꼭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정 자료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라고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설명에서는 이 배기량 기준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콘텐츠에서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배기량이 크다고 무조건 탈락이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무서운 점은 일반 재산처럼 조금씩 환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훨씬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기 전에는 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까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차를 공동 명의에 올리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된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나 운행 불가 차량처럼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소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차량 가액과 예외 가능성을 물어봐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이 정도 차는 괜찮겠지? 괜찮은지 아닌지는 차의 느낌이 아니라 공식 차량 가액과 예외 사유로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집을 마련했고 부모님이 그 집에 월세 없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당연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무료임 차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그 집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자녀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지분율을 곱하고 0.78%를 곱한 뒤 12달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6억 원 주택이라면 월 39만 원 수준의 무료임차 소득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가족 간 도움도 일정 조건에서는 소득처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택 명의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뒤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무료임차 소득으로 보는지 시점과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증여에도 일정 기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소득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득재 분배 급여 금액인 A 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렇게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오래 냈으니 기초연금도 전액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해도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계 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또는 감액이 궁금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기반한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이 감액입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손해를 봅니다. 잠깐 여기서 감액을 두려워하는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든다는 사실과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노후 생활에서 의미가 큽니다. 병원에 한번 다녀오고 약을 사고 장을 보고 겨울 난방비를 낼 때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단어를 듣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은 너무 이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신청과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온 어르신이 노후 생활의 바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묻기 미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할 때는 서류를 다 외우려 하지 말고 내 상황을 항목별로 말하면 됩니다. 집이 있는지, 예금이 얼마쯤 있는지, 차가 있는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부터 말하면 됩니다. 상담자는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8번째는 부채입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부채가 있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처럼 공적으로 확인되는 부채는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수령의 누계가 부채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사적인 차용증, 아직 쓰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잔액이나 카드론도 항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채는 감정적으로는 빚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증빙 가능한 부채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왜 안 빼주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개인 사정을 말로 듣고 처리하기보다 공적 자료와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주장하려면 어떤 기관의 어떤 대출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증빙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볼 때 특히 조심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고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돈은 자녀에게 갔는데 빚은 부모님 이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내 명의 대출이니까 다 차감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을 함께 봅니다.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이 부모님 본인의 주거 또는 생활과 관련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한 일이 나중에 부모님의 기초연금 계산에서 복잡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빌리거나 넘기기 전에는 기초연금과 세금, 상속과 증여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결정은 해야 합니다. 다만 돈의 이동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재산을 줄이는 선택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그대로 두는 선택이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소득 인정액을 만들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올리는 항목을 알면 대응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공시가격이 걸린다면 주택가격 자료를 꺼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걸린다면 예금 잔액과 돈의 출처를 나눠봅니다. 자동차라면 차량 가액과 예외 사유가 핵심입니다. 무료인차 소득은 자녀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분부터 봅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을 따로 놓고 상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막연한 불안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항목별 확인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9번째는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탈락한 분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내 소득과 재산도 바뀝니다. 작년에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이던 선정 기준액이 올해는 247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고 있던 분도 내 재산 상황이 바뀌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았거나 차를 샀거나 배우자 소득이 생겼거나 자녀 집으로 이사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똑같은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첫 방문에서 모든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소득 자료 확인, 배우자 자료 확인, 부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난 뒤 한참 있다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던 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도와드릴 때도 부모님 생일달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전달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낫습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모든 어르신에게 편한 방식은 아닙니다. 공동인증서나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단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성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서 찾아와서 넣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이라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10번째는 모의계산의 한계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 결과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입력한 자료와 공적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금융재산, 부채, 공시가격, 배우자 자료가 실제 조회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은 포기하거나 확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질문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선에 가깝게 나오면 더더욱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선에서 멀리 낮게 나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높게 나오면 어떤 항목 때문에 높은지 봐야 합니다. 높게 나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입력 오류일 수도 있고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낮게 나왔다고 무조건 받을 거라고 확신하지도 마세요. 실제 공적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모의 계산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숫자를 대충 넣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한 5억쯤 될 거야. 예금은 대충 7천만 원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넣으면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대충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제도가 아니라 월 기준선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예금 잔액, 국민연금 올해, 차량가액처럼 실제 자료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 자료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생활을 함께하는 가구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 자료만 넣으면 실제와 멀어집니다. 모의 계산 후에는 결과화면에서 어떤 항목이 크게 잡혔는지 살펴보세요. 일반 재산인지, 금융재산인지, 자동차인지, 기타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항목이 바로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이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제 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만 말하면 답이 넓어집니다. 금융재산 때문에 높게 나온 것 같은데 2천만 원 공제가 맞게 들어갔나요? 라고 물으면 답이 좁아집니다. 자동차가 문제로 보이는데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라고 물으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자녀집 무료임차 소득이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 자녀주택의 시가 표준액과 내 주소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상담도 구체적입니다. 이제 생활 사례로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가 있고 예금 1억 원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금융재산 2천만 원도 따로 빼서 계산합니다.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해 12달로 나누면 생각보다 월 환산액이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선에 가까운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국민연금, 이자, 사업소득, 무료임차 소득, 차량가액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집 5억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집인지,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 예금은 얼마인지, 부채는 있는지, 국민연금은 얼마인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하나의 큰 저울과 비슷합니다. 집이라는 추 하나, 예금이라는 추 하나, 자동차라는 추 하나, 국민연금이라는 추 하나가 함께 올라갑니다. 어떤 추는 공제를 받고 어떤 추는 거의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 저울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집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예금만 보고 겁먹지 말고 국민연금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공제와 감액과 예외가 함께 작동합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질수록 혼자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봉식 모의 계산과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사례를 보겠습니다. 차를 바꾸면서 부모님 명의로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등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명의 문제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부모님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월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말 부모님 생활에 필요한지, 생업용인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차량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한번 등록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동차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누가 실제로 타는지입니다. 부모님 명의지만 자녀가 타는 차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명의가 부모님이면 행정자료에서는 부모님 재산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을 공동 명의로 했을 때도 부모님 지분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보조금이 있는 전기차는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중고차 가액은 어떻게 잡히는지 같은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매장 직원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판매자는 기초연금 심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 담당자도 복지 심사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확인은 기초연금 담당 창구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에 꼭 필요한 차라면 예외 가능성도 물어봐야 합니다. 생업용 차량인지, 차량이 오래됐는지, 운행 불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기대하고 먼저 차를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외는 사후의 감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서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 집 사례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임대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는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무료로 사는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지, 자녀 지분이 얼마인지, 부모님과 배우자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계산에서 어떤 이름으로 잡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돌봄, 외로움, 병원 동행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임차 소득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계산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다루는 목적은 가족 돌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어떤 항목이 생기는지 미리 알자는 것입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들어가 살고 있다면 내 주소와 자녀 명의, 지분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임차 소득이 실제로 잡히는지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같은 집이라도 지분 구조와 주소 관계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고 지분이 나뉘어 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부모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만 있는 경우에는 무료임차 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영상 한 편으로 개인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은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결정하기 전에 제도상 영향도 같이 확인하세요. 주녀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나 처분 재산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용처와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재산으로 보거나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적용해 남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세금 문제와 가족 간 분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고 재산을 옮기는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먼저 받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넘기는 선택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자녀에게만 넘겼는데 나중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가 필요해졌는데 이미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요양비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몇십만 원 때문에 노후 전체의 선택지를 줄이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기준선과의 차이도 봐야 합니다. 어쩌면 재산을 옮기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 감액만 되고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가족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계산해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확인하고 노후 생활비는 따로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제도만 보고 재산을 움직이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을 이해하는 목적은 재산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노후 안전판을 해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겁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알고 보면 확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 가구가 단독인지 부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 월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분리해 봅니다. 셋째,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넷째,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 잔액을 봅니다. 다섯째,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 소득 가능성은 묻습니다. 일곱째, 부채가 있다면 인정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합니다. 여덟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계산식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항목에서 위험한지만 알아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아까운 손실은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운 손실은 기준을 잘못 알고 중요한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차를 산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차를 사기 전에 묻는 게 낫습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긴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옮기기 전에 묻는 게 낫습니다. 집을 팔고 예금으로 바꾼 뒤에 놀라는 것보다 팔기 전에 금융재산 반영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A급여액과 감액 기준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확인 순서를 더 생활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둘 작은 메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줄에는 내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를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셋째 줄에는 통장 잔액과 금융재산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넷째 줄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여부라고 적습니다. 다섯째 줄에는 국민연금 월액과 A급여액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여섯째 줄에는 자녀 집 거주 여부와 시가 표준액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일곱째 줄에는 부채 증빙 서류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복지로 모의 계산 후 상담 예약이라고 적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도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노후돈 문제는 큰 결심보다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들은 말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받았다더라, 이웃이 탈락했다더라, 유튜브에서 된다더라, 이런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내 자료로 확인해야 내 답이 나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예금이 다르고 같은 예금을 가져도 국민연금이 다릅니다.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량가액과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 집에 살아도 주소와 지분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결과는 참고만 하고 내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료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자료가 준비된 사람은 상담에서 더 빨리 답에 가까워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판단은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에서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은 나를 벌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노후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상담이 달라집니다. 그냥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제 공시가격이 얼마이고 예금이 얼마이며 차량가액이 얼마인데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결과를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런 계산이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는 충분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 계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가자는 말입니다.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면 상담에서도 집값 이야기가 흐릿해집니다. 예금 잔액을 모르면 금융재산 질문이 흐릿해집니다. 차량가액을 모르면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을 모르면 감액 가능성을 묻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4가지라도 준비되면 상담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청자를 겁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환산이라는 말이 딱딱해서 그렇지 목적은 제한된 예산을 기준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이 빠지지 않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받는 것이고 기준에 가까우면 감액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왜 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기준액이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같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을 챙기는 것이 노후 돈관리입니다. 노후 돈관리는 큰 투자만 뜻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관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상담 전에 정리해 볼 질문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내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법적 배우자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거 중인지, 사실상 혼인 관계인지,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무조건 단독 가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니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 인정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제도상으로는 함께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부부 각자의 통장, 부동산, 차량, 국민연금 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은 내 소득이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월급,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국민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계산해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보기에는 다 생활비이지만 제도는 항목을 나눕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자소득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금융재산 잔액과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임대소득이 있다면 집 재산과 소득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한 덩어리로 말하지 말고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이 돈은 국민연금, 이 돈은 근로소득, 이 돈은 이자, 이 돈은 임대소득이라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셋째 질문은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토지인지, 상가인지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도 있지만 농지나 임야, 작은 상가 지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모에게 받은 땅이라 실제 소득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나지 않는 재산도 재산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땅, 팔리지 않는 땅, 형제와 공동명의인 땅은 상담에서 꼭 말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내가 잊고 있던 작은 지분이 소득 인정의 계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질문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를 위한 보증금에는 일정한 산정 방식과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아예 없는 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보증금 금액과 계약 기간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대신 계약했는지,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는지,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기초연금 계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를 바꿀 때는 월세 부담만 보지 말고 보증금과 금융재산 변화까지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다섯째 질문은 금융재산의 평균이 아니라 현재 잔액입니다. 어떤 분은 지난달에 병원비로 많이 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곧 자녀에게 줄 돈이니 내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적 자료는 특정 시점의 계좌와 잔액,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항목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통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적금, 거의 잊고 있던 증권계좌, 보험의 환급 가능 금액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주요 금융기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맡긴 통장이 있다면 명의가 누구인지 꼭 보세요. 부모님 명의라면 부모님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질문은 부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부채인지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감각과 제도상 인정되는 부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자료 확인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개인 간 차용은 증빙이 약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나 카드로는 항목별로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매달 돈을 받으니 소득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제도에서는 누적 수령액을 부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종류와 대출 종류를 정확히 적어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일곱째 질문은 자동차의 실제 가격입니다. 새 차를 살 때 계약서, 가격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차량가액은 행정자료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도 차량가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여부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실제 산정 방식이 함께 따라옵니다. 차를 이미 샀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촬영, 생업용, 운행 불가 같은 예외 가능성은 서류로 확인할 영역입니다. 여덟째 질문은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고가 회원권은 일반 재산처럼 천천히 환산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쓰지 않은 회원권이라고 해서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인지 본인 명의인지 지분인지 처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권은 시니어 본인이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것이라 잊고 있었거나 가족이 쓰는 것이라 내 재산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와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이런 권리성 자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홉째 질문은 주소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 집거주, 무료임 차소득, 실제 거주 관계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사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도 있고 주소는 옮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실제 거주, 주택 명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인차 소득은 가족 간 도움을 숫자로 바꾸는 민감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소와 주택 명의는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열째 질문은 작년에 탈락한 이유입니다. 탈락했다는 결과만 기억하고 이유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자동차 때문인지, 국민연금 감액 때문인지 알아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기준을 넘었지만 올해 선정 기준액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금이 많았지만 올해 병원비나 생활비로 줄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가 있었지만 올해 처분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배우자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다시 신청할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탈락 통지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다시 꺼내보세요. 왜 안 됐는지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1째 질문은 받고 있는 분의 변경 신고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알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샀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예금이 생겼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뀌었거나 해외 체류가 길어졌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숨기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확히 계산받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말하지 않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2째 질문은 가족 안에서 누가 확인을 도와줄 것인지입니다. 어르신 혼자 모든 자료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지만 자녀가 바쁘거나 멀리 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안내를 활용하세요. 자녀가 돕는다면 부모님을 대신해 결론을 내려주기보다 부모님 자료를 함께 정리해주는 역할이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을 자녀가 마음대로 옮기거나 정리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가족의 도움은 정보 정리와 동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별도의 신중한 결정입니다. 13째 질문은 생활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 돈만으로 노후 생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예금이자 자녀지원, 기초연금을 합쳐 월 생활비를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주면 어느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산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작은 구멍이 생기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기초연금 확인은 그 구멍을 미리 찾는 작업입니다. 14째 질문은 공포성 정보와 실무 정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기초연금이 끊긴다, 환수된다, 재산 있으면 끝난다 같은 강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 제목은 클릭하게 만들지만 실제 판단에는 도움이 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겁나는 문장이 아니라 확인할 항목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대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탈락, 무조건 수급, 무조건 감액, 무조건 안전이라는 표현은 거의 다 위험합니다. 제도는 항목별 기준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 대신 확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차량 가액과 예외 확인입니다. 집은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공시가격과 공제 확인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못 받음이 아니라 급여액과 A급여액 확인입니다.
자녀 지분 무조건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지분, 주소 확인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정보가 공포에서 도구로 바뀝니다. 15째 질문은 내가 듣고 있는 설명이 올해 기준인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이 바뀝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처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기준이 바뀐 항목도 있습니다. 작년에 맞았던 말이 올해 틀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영상에서 들은 배기량 기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정보는 날짜를 꼭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인지, 2025년 기준인지, 2024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세부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올해 숫자인데 자동차 기준은 옛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은 올해 숫자인데 근로소득 공제는 작년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 정보가 가장 헷갈립니다. 공식 출처를 먼저 보고 민간 설명은 이해를 돕는 보조자료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입니다. 16째 질문은 내가 지금 받을 돈만 보는지 앞으로 바뀔 돈도 보는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앞으로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해마다 물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금 잔액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줄 수도 있고 집을 팔아 늘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며 차량가액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건강이나 소득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다고 영원히 같은 금액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돈 관리는 한 번의 판정이 아니라 해마다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달력에 매년 초 기초연금 기준 확인이라고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가격이 나오는 시기에는 집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인상 안내를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에도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차를 바꾸거나 전세 계약을 바꿀 때는 기초연금도 함께 떠올리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7째 질문은 내 말투가 상담에서 단정으로 들리지 않는지입니다. 상담 창구에 가서 저는 안 되죠 라고 말하면 대화가 좁아집니다.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밀어붙여도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말은 제 자료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입니다. 집 공시가격이 이 정도이고 예금이 이 정도이고 국민연금이 이 정도인데 어떤 항목을 더 봐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가의 기준과 예외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자녀 집에 산다면 무료 임차 소득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부채가 있다면 어떤 부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런 질문은 담당자도 답하기 쉽습니다. 상담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료를 맞춰보는 자리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18째 질문은 자녀가 부모님을 돕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첫 반응으로 무조건 신청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님은 재산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잔액이나 집값을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캐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먼저 이렇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돈을 제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게 필요한 항목만 같이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이 직접 상담받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대신 결정하면 부모님의 의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결정의 중심은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19째 질문은 생활비 손실을 너무 작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월 34만 9,700원이라는 금액은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한 달 약값과 병원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찬값과 교통비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줄거나 끊기면 숫자 이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확인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이유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금이 많아서 안 되는지, 차량 때문인지, 국민연금 감액 때문인지 알아야 다른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불안한 것보다 알고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20째 질문은 오늘 영상의 핵심을 내 상황에 어떻게 붙일 것인지입니다. 집이 없는 분은 공시가격보다 예금과 국민연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차가 없는 분은 자동차 기준보다 금융재산과 부채를 보시면 됩니다. 자녀 집에 살지 않는 분은 무료임 차소득보다 신청 시기와 모의 계산을 먼저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연계감액보다 소득인정액 전체를 보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똑같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부터 보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참고만 하세요. 정보를 모두 걱정으로 바꾸면 지칩니다.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순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재산환산은 어렵지만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구 유형, 내 소득, 내 집 공시가격, 내 금융재산, 내 자동차, 내 주거 형태, 내 부채, 내 신청 시기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상담 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실제 하루 일정처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집 관련 자료를 봅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이라면 주택과 토지 자료를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있으면 함께 꺼내두세요. 오후에는 통장과 금융상품을 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를 한 곳에 적어둡니다. 저녁에는 자동차와 국민연금을 확인합니다. 차량 등록증, 차량가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월 수령액, A급여액조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다음 날에는 부채와 주거 상황을 봅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계약서가 있는지, 자녀 집 거주 여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틀이면 최소한의 질문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그 질문 목록을 들고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계산을 완벽하게 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내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모르는 항목을 찾으면 상담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묻는 순간 막연한 걱정은 구체적인 확인으로 바뀝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혼자 끌어안으면 더 커집니다. 특히 기초임금처럼 제도와 숫자가 섞인 문제는 혼자 고민할수록 지치기 쉽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함께 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묻기 어려우면 자녀가 옆에서 항목을 읽어드려도 됩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판단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현재 생활과 연결된 돈입니다. 부모님의 생활 리듬, 병원 일정, 주거 계획, 차 사용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목소리가 빠진 계산은 완성된 계산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기준은 모두 출발점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기준 연금액 월 34만 9,700원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외우면 부족합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그 숫자 아래인지 가까운지 넘는지부터 갈라봅니다. 가까우면 어떤 항목이 숫자를 올리는지 찾아야 합니다. 넘었다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다시 볼 수 있는지 상담 창구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래라면 신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확인을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기를 기다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 자료를 꺼내고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확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볍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서류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집 공시가격만 확인해도 됩니다. 내일은 예금 잔액만 정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자동차와 국민연금만 확인해도 됩니다. 작은 확인이 쌓이면 신청 준비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한 계산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질문 4-5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공시가격으로 얼마인가? 내 통장과 금융상품은 합쳐서 얼마인가? 내 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가? 내 국민연금은 연계 감액 기준에 가까운가?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무료 임차 소득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겠는 항목은 혼자 붙잡고 있지 말고 상담 창구에 가져가면 됩니다. 노후 생활비는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정당하게 받고 안 되는 이유는 정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해 보셨는지 아니면 예전에 안 된다고 듣고 멈추셨는지입니다. 그 대답만 들어도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신청 가능 시기를 보면 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탈락 이유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받고 계신다면 최근 재산 변화가 있었는지 살피면 됩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연금 확인의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께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확인해보자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기초연금은 가족이 싸울 주제가 아니라 가족이 정리해볼 생활비 주제입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잊히지만 공시가격, 예금, 차량가에, 국민연금, 자녀 집거주라는 5단어를 적어두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상담을 받으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내 자료를 숨기지 않고 꺼내보는 것입니다. 꺼내보고, 적어보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 3단계만 해도 기초연금 재산 계산은 더 이상 막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확인을 시작하는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확인한 사람은 선택지가 생기고 미룬 사람은 불안만 남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미루지 않는 확인에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신청 전 확인, 결정 전 상담, 포기 전 재계산입니다. 이 순서가 생활비를 지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4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수입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서 봅니다. 집은 시세보다 공시가격, 예금은 이자보다 잔해, 자동차는 배기량보다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자녀집 거주와 국민연금 감액은 포기하거나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계산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공시가격, 내 금융재산 잔액, 내 차량가액, 내 국민연금 급여액을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 4가지를 확인하는 순간 기초연금이 막연한 복지가 아니라 내 생활비를 지키는 현실적인 점검표가 됩니다.